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증시가 참 어려운데 자전거 주는 잘 나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기름값이 뛰니까 이참에 이동수단을 아예 바꾸는 사람이 늘어섭니다. 체감물가 상승폭이 그만큼 크다는 얘긴데 성장 경로는 어둡습니다. 세계은행이나 OECD 같은 기구들이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를 종전보다 비관하고 있습니다. 물가 급등, 성장 둔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를 해도 관리 범위를 넘어서는 변수가 대다수입니다. 하반기는 수출도 험로, 그러면 남는 건 내수뿐인데 해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하네요. 6월 9일 목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둔촌주공 사태,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 같은데 서울시가 2차 중재안 내놓는다고 하고요. 소상공인, 소기업 대상으로 한 2분기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또 김주현 신임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은행권이 다른 일도 할 수 있도록 규제 풀어주겠다라고 했는데 요거 어떻게 될지 규제 완화 관련해서 어떤 전망 가지고 있는지 전해드리고요. 간밤에 또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올해 국제유가 최고 배럴당 $140 넘어간다. 이런 전망을 내놨네요. 횡령 사건이 금융권에서 또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강남북 아파트 가격 격차가 7억 원가량 벌어졌다. 양극화가 뚜렷하네요. 다양한 소식들 머니투데이의 조한송 기자와 알아볼게요. 저희 증시 들렀다가 IT발전소 열겠습니다. 트위터를 인수한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냈던 일론 머스크가 왠지 트집을 잡으면서 계약을 파기할 것 같이 좀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 왜 그러는 건지, 정말 주가만 띄웠다가 팔고 빠지려고 하는 건지, 코로나19 이후에 호실적 보였던 SNS 실적은 어떤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술발전소 열리는 날이죠. 지금 미술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 바스키아라는 요절한 젊은 작가인데 이 작품의 위작 스캔들로 미술계가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낙서 같기도 했던 그의 작품들, 미술계에서 끊이지 않는 위작 문제 살펴볼게요. 저희 방송 중에 샵 0951,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받고요. TBS 앱, 유튜브도 열어주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조 기자님, 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하면은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네, 지급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방역 조치 기간이 이전에 비해 짧았던 점과 또 하한액 등을 고려해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금전적 손실을 본 이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받는데요. 중기부는 지난달 29일 추경 결과를 반영해서 지난 4월 1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61만 2천 개사를 대상으로 선지급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대상 가운데 만일 선지급을 원치 않으면 신청하지 않아도 무관하고요.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 데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고 합니다. 미리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오늘부터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신청은요, 오늘 오전 9시부터 공휴일과 주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요. 손실보상 선지급.kr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동시 접속을 좀 분산하기 위해서 첫 5일간은 사업자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을 하는데요. 오늘은 사업자 끝번호 4번, 9번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14일부터는 번호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요.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의 개별 문자로 안내가 간다고 하고요.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스스로 확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신청 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이 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해 주고요.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내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유가가 계속 올라가서 결국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국제유가 올해 $140 위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또 나왔군요.
네, 맞습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올 여름에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올해 7월에서 9월에 북해산 브렌트유의 평균 가격이 배럴당 140달러대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이 같은 전망은 당초 125달러에서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브렌트유는 현재 12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보다도 17% 더 오를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네, 원인으로는 중국의 수요 회복 그리고 러시아의 감사안에 따른 구조적 부족을 꼽았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 원유뿐만 아니라 소비자 휘발유 가격도 여름에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요. 반면 그 미국 에너지 정보청은 이보다 좀 낮게 올 4분기에 브렌트유가 111.28달러, 마지막 분기에는 104.97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미국 에너지 정보청도 현재 재고 상태나 정제소 가동 상태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유가가 계속 오를 경우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런 경고도 잇따라 나오고 있어서 좀 우려가 되는데요. 유가가 만약 배럴당 이렇게 예상처럼 140달러에서 150달러를 넘게 되면 세계 경기 침체 발생을 암시할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일례로 지난 1970년대 70년 이후에 유가가 2배 이상 상승하면 12개월에서 18개월 내에 침체가 발생해 왔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올해에만 벌써 62%가 상승한 상태인데요. 벌써요. 네, 뉴욕 월가의 전략가들은 이 미국의 산유 지역에서 열대성 폭풍이 또 잦아지고 있고 여름철 여행 수요도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앞으로 수개월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사실 그 부분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 재작년부터 전망이 맞은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망을 전망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실 요새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뭐 175불 위로 간다 이런 극단적인 시나리오도 있는데 하반기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 좀 지켜보자고요. 국내에서는 이 문제,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금산분리 완화를 비롯해서 금융권의 전업주의도 폐지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금융위가 정책의 방향을 확 틀겠다. 후속 조치가 나오는 모양이네요. 네, 맞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이 가상자산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규제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최근 뭐 ICT나 빅데이터 이런 분야에서 금융과 연계된 서비스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은행이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보고 관련 변명이나 규제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현행 법령상으로는요, 은행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이 굉장히 제한적인데요. 은행업이나 뭐 금융투자, 보험업 등 이런 감독 규정에 열거된 15개 업종만 허용이 됩니다. 이 밖에는 금융위가 열거된 업종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은행이 가령 해외 현지 법인을 인수하려고 해도 앞서 설명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인수 절차가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트렌드가 이 산업 간 융복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법령이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도 늘어나게 된 것이 좀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간 은행권에서는 이 금융위가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회사일지라도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한도 규제 방식을 도입해달라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네, 앞서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회사에 대한 투자 규모가 뭐 자기 자본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라면 투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투자 한도가 자기 자본의 1% 이내라면 자기 자본 20조 원 내외인 시중은행이 뭐 2천억 원 수준 정도로는 뭐 투자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건데요. 은행의 이런 비금융업 빗장이 풀리면 이 업무 범위도 당연히 좀 확대가 될 텐데 현재 은행 범위도 흔히들 우리가 생각하는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런 수신과 여신 등의 고유 업무와 연관성이 존재하는 경우로만 또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현재 또 혁신 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뭐 배달업 등 다양한 서비스에 진출했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고객 접점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뭐 이런 다양한 서비스 등으로 업무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양한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두루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산분류 관련해서는 특히 여러 가지 쟁점이 있어서 기업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 이런 명제가 있었잖아요. 이걸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리적인 토대도 좀 필요하겠죠. 자, 은행권에서 뉴스가 하나 더 있는데 KB저축은행 직원이 94억 원을 횡령했다 덜미가 잡혔군요. 네, 맞습니다. KB저축은행에서 기업금융 업무를 담당하던 A씨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기업의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이 회사 내부 문서를 위조해서 총 94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은행이 자체 감사를 통해서는 한 30억 원 정도일 거다 이렇게 추산을 했는데 경찰이 수사하면서 액수가 3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됐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횡령액의 90% 이상을 이미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추가 수사를 마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금융권 직원들의 이 대규모 횡령 사건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잖아요. 앞선 지난 4월 우리은행의 한 직원이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또 지난 5월에는 고객 예금 등 40억 원을 횡령해온 새마을금고 직원도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최근에 또 그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 전 서울 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을 했는데 이에 따라 앞으로 이런 금융권 횡령 등 각종 문제를 까다롭게 검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금융감독원이 문 열고 나서 검사 출신이 원장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앞으로의 방향이 검사, 감독, 규제 이쪽이라는 거 뭐 방향성은 뚜렷해 보입니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는데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으로 그동안 시장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해왔잖아요. 이 이후에 강남과 강북 아파트 가격 차이가 더 벌어졌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렸던 건 사실인데 그래서 한강 이남과 이북의 가격 차이를 높였다 이건데 KB부동산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5월만 해도 강북과 강남의 중형 아파트 기준으로 평균 매매 가격이 약 가격 차이가 3억 2,519만 원 정도였는데 이게 5년 뒤인 지난달 기준으로는 7억 원까지 벌어졌다는 건데요. 평균 전셋값도 약간 이와 유사해서 2017년 5월 기준으로는 9천만 원 가량이었다가 지난달에는 2억 9,847만 원까지 늘어났다. 뭐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집값의 선행 지표로 불리는 경매 시장에서도 이런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요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경매 시장이 지금 뭐 굉장히 화랑은 아닌데 그렇군요. 이게 집값의 선행 지표다. 앞으로 상황이 좀 녹록치 않을 것 같죠. 하반기는. 둔촌주공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가 2차 중재안을 내놓기로 했다. 그래서 양측이 그 극단으로 치닫다가 일단은 지금 멈춰 있는 상태죠. 네, 극단 최악의 상태가 그 크레인을 타워 크레인을 철거하는 게 최악의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시공사업단이 일단 크레인 해체 일정을 일단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한번 해체 작업에 착수하면 사실상 상황을 돌이킬 수 없다는 우려가 커졌거든요.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황이 좀 크게 악화될 수 있었는데 한 발짝 물러선 겁니다. 일단 시공단과 이제 조합 내부의 또 입장이 또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서울시가 다시 이제 2차 중재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의 중재안에 뭐가 담길지 좀 봐야겠습니다. 지금 조합 안에서 기존의 집행부를 또 해임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시공단은 그동안 공기가 늘어져서 추가된 공사비 다 조합이 부담해라 이런 입장인데 양측이 접점을 찾을지 저희가 속보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릴게요. 공항이 이제 다시 활짝 열린다. 이 소식 어제 반가웠는데 어제부터 인천공항이 이제 야간에도 운항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어제부터 정상화되면서 항공업계도 다시 좀 활기가 돌고 있는데요. 인천공항 도착 편수나 비행 금지 시간 등 이 국제선 종편 주요 규제들이 해제가 됐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2년 2개월 만인데요. 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들도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7일간 격리를 하지 않게 되는데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여부나 내 외국인 여부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7일 격리 의무 없고 백신 접종과도 무관하면은 좀 더 활발해지겠네요. 그런데 아직은 야간에 뜨는 비행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야간 운항 비행기가 지금 없는 상황 아닙니까? 아직은? 네, 그렇습니다. 네, 순차적으로 이제 준비되는 대로 한 20일쯤 되면 이 효과가 체감이 된다고 하니까 여름 휴가철 좀 붐빌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조환송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실내에서는 마스크 쓰시는데요. 앞으로 뭐 좀 달라지겠죠? 그래도 기본적인 방역 수칙 계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발을 들고 하나, 둘, 셋. 영차. 증시로 가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 팀의 박광남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어땠습니까? 일단 미국 증시는 중국 정부의 무역 둔화 언급과 OECD의 글로벌 성장률 하향 조정 여파로 경기 침체 이슈가 재부각되면서 하락 출발했습니다. 다만 장중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는데요. 네, 인텔에 이어서 크레딧 스위스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IB 부분의 실적 부진을 언급하자 시장 참여자들은 경기 침체 이슈에 따른 기업 이익 둔화에 다시 초점을 맞추면서 다시 매물이 출회되기 시작했고요. 특히 국채 입찰에서 채권 수요 둔화에 따른 국채금리 상승세가 좀 이어지자 하락폭을 좀 확대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도 가장 많이 다뤄진 뉴스가 아닐까 싶은데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기 침체 이슈 계속 부각되는 것 같아요. 특히 어떤 부분들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중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과 OECD의 경제 전망 하향 소식 등 몇 가지 이슈가 좀 영향을 다시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의 상무부 차관이 전일 중국의 대외 무역 안정화가 물류 문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출입 모두에서 부담을 받고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됐고요. 전일에 세계은행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기존의 4.1%에서 2.9%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서 중국 정부의 우려 표명은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좀 위축시키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OECD도 경제 전망 보고서를 지난 12월에 이어서 이번에 발표를 다시 했는데요. 글로벌 GDP 성장률은 지난 12월에 4.5%로 전망을 했었는데 하향 조정에서 3.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특히 조금 놀라울 수 있는 전망은 인플레이션 전망이 기존의 4.4%에서 8.8%로 크게 상향 조정되면서 우려를 높였습니다. 8.8%요? 네, 맞습니다. 이 OECD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이 글로벌 경제 회복을 늦추고 있고 인플레 압력을 높였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요. 저소득층의 생활비 위기를 불러와서 고난과 기근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다만 이 8.8%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는 건 이 터키라든지 혹은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가 인플레이션율이 40%, 5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을 좀 크게 높이는 역할을 했다라고 일단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런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관련된 경기 침체 우려가 당분간 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 예정인 5월 CPI도 주거비용 상승 등으로 전월 대비 재차 상승을 전망하는 글로벌 주요 IB들이 좀 증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관련 우려가 계속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ECD가 성장률 전망치를 내려잡고 또 기업 실적도 나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경기 침체 우려를 더욱 키우는 발언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 증시도 이제는 기업 이익 둔화에 대한 걱정을 좀 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슈들이 먼저 불거진 이유는 아무래도 기업의 주요한 CEO들의 발언에 좀 빗댄 영향이 좀 있는데요. 지난주에 제이미 다이먼과 일론 머스크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테니까 그리고 타깃과 월마트 등 주요 기업들도 실적을 가이던스를 하향하는 움직임들을 좀 보였죠. 오늘도 유사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인텔과 크레딧 스위스에서 유사한 발언을 좀 이어갔는데요. 인텔의 CFO는 매크로 환경이 예상보다 악화되고 있고 고객들이 재고 수준을 줄여서 칩에 대한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는 급락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이런 발언에 의해서 또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자극됐고요. 또한 시티그룹도 인텔의 이런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예상보다 더 일찍 구체화되고 있다고 발표한 점도 사실은 좀 더 시장 투심을 망가뜨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인텔의 부정적인 가이던스는 이 중국 상하이 봉쇄 등에 의한 수요 악화와 부품 공급 제약에 의한 PC 노트북 등의 위축과 관련이 있다는 점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실적을 발표한 퀄컴이나 마블테크 등은 사실은 데이터 센터 산업이 견조하기 때문에 오히려 칩 수요가 증가할 수 있겠다라는 발언도 좀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추가로 크레딧 스위스가 시장 변동성 확대로 트레이딩 부분의 실적은 양호하나 기업들의 채권 발행 등이 연기되면서 IB 부분의 손실이 확대된다고 하면서 인력 조정 관련된 이슈를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주 전반적으로 매물이 좀 추세가 됐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기업들의 향후 실적에 대한 불안감을 좀 조성을 했다. 다만 시장조사 업체인 팩트셋 이게 아직까지 전망하고 있는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1%, 3분기 이후에는 10%대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우려가 확산된 가능성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계속적으로는 이익 변화는 추정을 해보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장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양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을 했고요. 최근에 이 상승 모멘텀이 조금 부재한 가운데 오히려 악재가 조금 더 부각되는 상황들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글로벌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이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 인텔의 전방산업 수요 둔화 이슈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 초반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약보권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조금 주목할 부분은 전일에 지금까지 줄곧 하락하던 D램 스팟 가격이 좀 상승하는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하루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반등 여부가 추세적으로 나올지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달러 환율은 또 전일 대비 한 4원가량 상승한 1258원대 유지하면서 외국인 수급에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좀 주고 있고 외국인 수급도 현선물 동반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중국 상무부에서 네. 중국 무역 관련해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12시에 중국 무역 수지가 발표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매물 소화 과정을 겪은 이후 방향성은 이 이후에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 팀의 박광남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에서 이 정도로 오럴 리스크? 그게 심한 CEO는 또 근자에 처음 본 것 같아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산다고 했다가 트위터의 가짜 계정이 5% 이하인 걸 증명해라. 이거 안 하면은 나 계약 깬다. 이럴 줄 알긴 했는데 정말 이럴 줄은 몰랐거든요. 아니 일론 머스크는 진짜 트위터를 살 마음이 있는 건지 가지고 있었던 그 주식의 몸값만 빵 뛰어서 팔고 싶은 건지 이게 인수가를 좀 더 낮추기 위한 협상의 전술인지 참 헷갈립니다. 트위터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일까요? 머스크의 진짜 속내 한번 엿보고요. 코로나 시기에 실적이 아주 좋았던 SNS들의 현재 주소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서학개미구조대 대장님이시죠? 익사이팅 FX의 강정수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머스크 얘기하기 전에요. 저는 이거는 박사님 오시면은 꼭 물어봐야지 하고 아껴뒀어요. 어제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인 알리페이가 보유 지분을 블록딜 처분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제가 아니군요. 이제 시일이 하루 지났네요. 보유 지분의 10%인 500만 주를 블록딜로 처분하겠다. 어제 그저께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 알리페이가 2대 주주이고 동반 성장할 것 같더니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배경을 얘기하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카오페이 신임 CEO가 새로 입성을 하면서 주가가 20만 원 될 때까지 자기는 최저임금 받겠다.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20만 원 가는 일은 저는 일어날 일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볼 때 이 알리페이가 2대 주주에서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의 많은 부분을 매각을 했는데요.
우선 알리페이는 지난주에 그 유럽 싱가포르에서 ANEXT라고 해서 네. 동남아시아를 커버하는 동남아 지역을 통합하는 디지털 지불체계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즉 싱가포르 사람이 중국 사람이 한국 가서 쓸 때는 카카오페이로 쓰고 그리고 일본 가서 쓸 때는 또 다른 걸 쓰고 또 중국 가서 왔을 때는 알리페이로 쓰고 이런 식으로 아시아 지역의 그 디지털 그 지불 체계를 갖다가 간편 결제를 통합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를 버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주식으로 가지고 돈 벌 생각은 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 의미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있을 때 팔아버리는 것, 이것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알리페이의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주가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네. 전략적 파트너로 카카오페이만 묶어두면 될 거기 때문에 굳이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지금 투자한 자본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을 카카오에 투자를 했었죠. 카카오페이에. 그래서 어느 정도 투자자금 회수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매각을 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블록딜로 처분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시장의 장외 거래로 할인해서 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한번 내려갔기 때문에 쭉 내려가는 원래 블록딜은 가격을 하락하는 압박이 있는데요. 문제는 카카오페이는 상승의 어떠한 가능성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클라나라든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뜨고 있는 이러한 간편 결제 시스템 클라나는 흔히 말하는 슈퍼 앱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거기서 저기 비행기 티켓도 끊고 대중교통도 타고 그다음에 이커머스도 다 결합시키고 선물도 보내고 회원들한테. 근데 카카오페이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것이 선물 보내기 기능은 카카오에 있어요. 그러면 모회사에 카카오에서 선물 보내기 기능을 뺏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모회사가 안 놔줄 거란 말이에요. 또는 모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커머스 기능을 가지고 와야 돼요. 이것도 안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카카오페이로 대중교통을 왜 결제를 못해요? 근데 카카오 모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뺏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몸집을 슈퍼앱으로 즉 페이먼트라는 것, 지불체계라는 것은 모든 걸 연결하는 지점이잖아요. 네. 그럼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카카오페이가 스스로 이렇게 분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주주들 간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서비스를 확장 못하고 끊임없이 간편 결제만 해야 되는, 그러니까 즉 외부하고 연결성들만을 가지고 있지 자기 밑으로 흔히 말하는 포탈처럼 밑으로 가져와서 줄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이 안에서 놀게 해줘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되기 때문에 성장의 가능성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이러한 구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건 결정적으로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네. 모기업과의 관계 이게 네. 결국은 애초에 좀 성장에 제한이 있었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군요. 알리페이가 떠나가고 난 뒤에 그 뒤에 완전히 떠나진 않을 거니까 즉 그들은 네.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매각을 하지만 전략적 파트너십은 아시아의 간편 결제를 통합시키려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버리지는 않겠지만 투자 가치로서의 어떠한 카카오페이를 보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알리페이가 카카오페이를 버렸다 이렇게 느껴지면 더 이상의 투자 매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라 아마 투자자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네. 소식일 텐데 향후의 주가 전망 밝진 않군요. 앞으로 상황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머스크 얘기하려고 사실은 모셨어요. 트위터에 가짜 계정의 비중이 5%밖에 안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요거 증명해봐. 이거 아니면은 나 이 계약 깰 거야 라고 하거든요. 아니 일단 자기가 이 회사를 산다면서요. 네. 그런데 사려고 하는 매물에 흠집을 내면 머스크한테는 뭐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4월 4일 날 처음으로 자기가 지분 뭐 9.1% 샀다라고 이제 공개를 했고 4월 25일 날은 공식적으로 이사회를 통해서도 트위터의 전체 인수가 결정이 났었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로 테슬라 주가가 너무나도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비판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무 비싸게 주고 사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430억 달러 정도가 뭐 M&A 시장에서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조금은 가격을 인하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는 가격 흔들기 작전이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이 문제로 안 하게 되면 약 10억 달러를 배상을 해야 되고요. 10억 달러의 배상보다 더 큰 것은 이
일론 머스크의 명성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결국은 테슬라 주가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후에 있을 2023년으로 예상되고 있는 스페이스 X의 이르려면 기업 공개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정치적, 사회적, 경영인으로 신뢰도를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쉽게 트위터 인수를 포기할 것 같지는 않고요. 트위터 인수는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트위터는 사실상 지금 경영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트위터의 창업자들도 다 떠났고 지금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경영진들 자체가 그리고 핵심 직원들도 다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나면 그냥 트위터 회사를 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위터의 흔들기 작전 이 정도는 전 됐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적정하게 가격을 하락할 거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그 430억 달러 주고 트위터를 매각하겠다라고 확정했을 때 주당 가격이 54.20달러예요. 근데 지금 주가가 어제는 40달러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14달러가 내려간 거잖아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54달러는 좀 너무 많다. 한 45달러 하자. 이 정도만 해도 큰 돈 아끼거든요. 이 정도로 저는 합의 볼 거라 보는 것이 5월 말에 나왔던 이제 뉴욕타임즈의 보도를 보면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동거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50%는 이 430억 달러의 50%는 테슬라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해야 되고, 네. 근데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구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어디서 구하고 있냐면 사우디하고 카타르 쪽에 있는 큰 손들을 지금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트위터 매출 10배 키우는 거는 일도 아니야. 아니 이건 좀 어렵지만 네. 2-3배는 이건 쉽게 얘기해서 껌이다. 근데 전문가들도 다 얘기하거든요. 아니 껌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트위터가요. 네. 사실은 여러분들 트위터 사용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겠지만 이렇다 할 혁신을 저는 지난 10년 동안 해온 뭘 했는지를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서비스 패턴이 처음에 런칭했을 때랑 비슷하죠. 200자에서 400자 네. 늘린 거 외에 트위터가 뭐 이럴다 할 서비스 혁신하지도 않았고요. 광고 상품에 대해서 열심히 하지도 않고요. 사실은 잭도 씨도 조금 널널하게 했거든요. 스트라이프에 좀 관심이 있으면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 또는 맥스 이틀 정도 트위터 챙기고 나머지는 그 지불체계인 스트라이프라는 기업을 자기가 챙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출근도 안 하고 이때는 거의 반기 상태에 있었던 트위터이기 때문에 트위터는 혁신하지 않았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타이트하게 하고 좀 잘 잡으면 경영 실적 2-3배 올리는 것. 그래서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 얘기는 상장 폐지하고 다시 매출 2-3배 올리면 다시 상장하면 훨씬 주가는 더 뛰고 그때 자기가 아웃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일단 명성에 대한 리스크 있잖아요. 네. 트위터가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뭐 말을 반복듯이 머스크가. 바꾸니까요. 그래서 트위터 살려고 봤는데 요거 보니까 못 쓰겠더라 이 상품. 그렇게 해서 퇴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다른 한 가지는 트위터 인수대금은 말씀하셨지만 절반은 그렇게 마련을 하고 나머지는 트위터 자체를 담보대출을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트위터의 몸값이 떨어지면 어쨌든 담보대출 받을 수 있는 그 가격 자체도 좀 줄어들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자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금융비용이.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엄청나게 스크래치를 내서 할 만큼 그런 일인가 좀 궁금하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저는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개인적으로 평가하면 매우 쓸데없는 행동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뭘까 하면 저는 그냥 아무리 고민해도 이건 에고밖에 없어요. 그의 오만함. 웅장한 자. 그러니까 네. 즉 특히 트위터에서 한 번 하면 자신들의 팔로워들이 그냥 난리가 나고 이것의 기사화가 되고 주가에 반영되고 약간 락스타 같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점점 특히 테슬라의 정말 이 천정 없는 성장, 정말 끝없는 성장 그리고 스페이스X가 정말 잘 되고 있거든요. 정말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스타링크라고 해서 인공위성 띄워가지고 인터넷 연결하는 거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더욱더 진가를 발휘하죠. 사실은 막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에고가 한없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테슬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라고 해서의 어떤 본질적인 잘못이 아니라 제가 아마 했어도 아마 더 나갔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요? 박사님도?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의 에고고 가장 전 세계에서 부자고. 네. 근데 이 정도 430억 달러가 우리가 볼 땐 큰 돈이지만 M&A 시장에서는 큰 돈은 아니거든요. 이건
그럼 내가 한번 해서 그리고 잭도시라든지 트위터의 경영진들하고 친하다고 얘기들이 많이 정설이에요. 그래서 야, 얘네들 경영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인수해서 내가 좀 각 좀 잡으면 잘 될 거야라고 하는 판단을 분명히 했을 건데 아마 주변 사람들은 말렸을 겁니다. 근데 말리는 사람들이 얘기를 듣는 스타일이 좀 아니다 보니 전혀 아니죠. 이거를 네. 진행을 한 거고요. 사실은 계획적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서프라이징 아니거든요. 9.1%를 인수할 때 매수할 때 사실 3%가 넘으면 벌써 공개를 해야 돼요. 나 대주주가 되고 있다. 근데 나중에 알려줬잖아요. 그거는 벌금을 냈는데 네. 벌금이 더 싸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3%에서 알려버리면 이건 제가 보기엔 법률적 잘못을 한 거예요. 네. 3%에서 알려버리면 트위터 주가가 오릅니다. 그럼 그러면 나머지 추가 주식을 인수대금이 더 늘어나니까. 드니까 벌금이 더 싸다고 본 거예요. 아하. 그래서 처음부터 나름대로의 인수 계획은 갖고 있었어요. 돈으로 돈을 산 거군요. 네, 그리고 네. 430억 달러도 처음에 계획할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갑자기 테크 주식들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올해 경기 전망이 안 좋고 인플레이션은 치솟고 유럽에서의 전쟁이 테크 주식들에게도 계속해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땅이 2차 대전 이후에서 처음으로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인스타그램에서 희희낙낙하는 이런 사진 올릴 때냐 우리 지금 전쟁이 보기 났는데 싫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광고를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즉 밝은 내용에 즐거운 내용의 광고도 거의 안 하다 보니까 광고도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계속해 되다 보니 전체적으로 SNS에서의 매출 하락 지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구글 검색 광고도 유럽에서는 지금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유튜브 광고들도. 그러다 보니 트위터도 전망이 안 좋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데 이건 내가 너무 비싸게 주고 샀다라는 오판에 대한 그러니까 이 오판은 안 사겠다 사겠다의 오판이 아니라 가격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조금 오판했다. 그러니 좀 흔들어서 가격 협상하자. 이런 정도의 저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물론 모르죠. 트윗도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그래 10억 달러 손해 보지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뭐 네. 1조 그냥 기부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런 뻘짓은 제가 보기에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그 잘못된 선택은 하지 않을 거다. 네. 이게 가짜 계정에 대한 그 트집이란 말이에요. 트집이죠. 사실은 그 이걸 본질적으로 뭐 걸러내고자 하는 의지라기보다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있다고 가정하고 가짜 계정의 비율이 실제로 진짜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5%보다는 많을 거예요. 5%는 않고 이제 트위터에서 밝히는 게 5% 내에서 항상 유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트위터도 하루에 뭐 많게는 10만 개, 20만 개를 지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왜냐하면 우리처럼 실명 인증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실명 인증은 요즘 적게 하지만 실명 인증을 안 하기 때문에 쉽게 로봇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빠른 속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철이라든지 지금처럼 대단히 민감한 전쟁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각국마다 선거가 있잖아요. 그럼 네. 그때마다 트위터가 활성화된 지역 같은 경우 많이 만들거든요. 이러면 이런 부분들을 트위터 스스로도 잡아내려고 적극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그래서 자기네들은 5% 내로 유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어떤 기준에서 보면은 8%가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그거를 다 공개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정확한 수치는 사실 외부 전문가도 알 수가 없죠. 트위터 하지만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자면 각자의 이해 때문에 생겨나는 일종의 SNS 잡초 같은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계정이 존재하면 트위터 사측에는 뭐 수익적으로나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크게 없죠. 그러니까 조금은 있죠. 광고 노출 정도겠는데요. 트위터가 그렇게 트위터 관계자분들 들으시면 기분 되게 나쁘시겠지만 트위터가 광고 상품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계정 로봇을 허용해가지고 가짜 계정을 허용해서 그걸로 광고 매출을 더 올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얄팍한 수를 트위터가 전 쓰지는 않았다고 봐요. 다만 다양한 정무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유에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기관에서 가짜 계정을 만들고 있고 봇 계정을 네. 만들고 있어서 트위터는 이거를 잡으려고 하지만 기술적으로 열심히는 잡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추론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건 지금 제가 보기엔 메인 핵심 이슈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즉 지금 일론 머스크 이거 트집 잡은 거죠. 그러면 만약에요. 그 트집을 잡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경영권 프리미엄 등등 해가지고 그 인수한다고 했던 가격보다 좀 깎았어요. 정말로 샀다고 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했다. 그러면 테슬라하고 트위터 사이에 서로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없죠. 그냥 근데 이제 트위터 자체가 네. 이미 죽어가고 있는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기자들 많이 쓰고
그러니까 영향력은 있어요. 정책 영향력은 있고 특히 이제 한국 분들은 많이 이해를 못할 텐데 미국에서 엄청난 찬반 이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한국에서는 사실 트위터가 정치적 결정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라든지 트럼프는 트위터 대통령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외신 기자들은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확인하는 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매우 정치적인 어떠한 의사결정과 어떠한 정치적인 어젠다 세팅과 이런 데서 트위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나름 이것이 유럽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감한 거예요. 왜 일론 머스크 같이 극단적 자유주의자가 이걸 인수하지?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 쪽은 트위터 인수 반대. 네. 그리고 공화당은 찬성.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 유럽연합에서는 거기서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좀 프리스피치라는 뭐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 통제 부분을 이 증오 발언이라든지 뭐 이런 발언들을 너무 트위터가 잡아내려면 하면 안 된다. 어느 정도는 여유 있게 봐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자유 발언, 뭐 프리스피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더니 유럽연합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 유럽연합에 이미 통과된 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또 우리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유럽연합에서 트위터 인수를 허락해 줘야 돼요.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를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초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슈는 분명히 복병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페이크 계정이 5%냐 아니냐 말고도. 네. 하지만 저는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것은 순수하게 개인적인 에고 속에서 일어났고 근데 사업적으로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 아니다. 뉴욕타임즈도 그렇게 분석하거든요. 트위터 정도의 매출 2배를 못 내면은 이거는 경영자로서 그러니까 지금 트위터 경영진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불신 시장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머스크는 장사 속이다. 그렇죠.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네. 텐데 SNS 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 시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SNS 시장들은 이제 철옹성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뭐 트위터 이런 시장이 이제 도저히 다른 경쟁자가 안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틱톡이라는 경쟁자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지금 보면은 미국의 이제 가장 큰 벤처 캐피탈 중에 하나인 앤드레스 호로비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처음으로 소셜 미디어에 대한 투자를 재개했어요. 이제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젠지들이 네. 10대들이 어른들이 쓰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싫어하기 시작하고 자기들만의 이 SNS를 찾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틱톡도 거기에 힘을 받아서 지금 성장을 한 거고 지금 프랑스에서 나왔던 비리얼이라는 서비스가 미국에서 또 선풍적인 인기거든요. 이거는 하루에 1개만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진짜인지를 알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 이 앞에 카메라로 찍은 다음에 반드시 끊어서가 아니라 이 전방 카메라로 다시 2초 동안 찍어서 2초나 3초를 찍어서 올려줘야 돼요. 누가 찍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실물 인증을 해라. 그렇죠. 이런 식의 것들이 지금 대단히 확산도가 커요. 이것이 저는 대세가 된다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흔히 말하는 이 SNS의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이것들이 균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판들이 형성되고 있는 시대로가 열리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SNS 시대에도 뭔가 새로움들이 저는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SNS의 판이 바뀌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요거 다시 한번 또 알아볼게요. 확실히 그거 하나는 느껴집니다. 페이스북이 고령화되고 있다. 그 느낌 확실히 있네요.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서학개미 구조대 그리고 익사이팅 FX의 강정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세계 미술계가 바스키아 스캔들로 들썩이고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바스키아, 저는 딱 떠오르는 일감이 낙서인지 작품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이 작품의 가치가 어마어마하죠. 한정판이라서 그렇습니다. 작가가 20대에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인데 미국의 한 미술관이 전시 판매 중인 장 미셸 바스키아의 작품이 위작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대체 미술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정우 대표와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위작 스캔들이 불거진 작품의 주인공 장 미셸 바스키아 어떤 예술가인가요? 바스키아는 굉장히 수식어가 많은 작가입니다. 데뷔한 직후부터 뉴욕에서는 혜성처럼 나타난 천재 흑인 예술가다, 검은 피카소다 라고 불리면서 살아있을 때 많은 인기를 구가했던 작가이고요. 그리고 앤디 워홀이 정말 총애했던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8살의 나이에 요절한 비운의 예술가이기도 해요. 그리고 작품 가격도 굉장히 비쌉니다. 지난 5월 12일에 미국 크리스티 경매에서 바스키아 작품 인디스 케이스가 9,000
$2,310만 달러, 하나 약 1,010억 원대에 낙찰이 되기도 했었고요. 또 동시에 컬렉터들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이기도 해요. 작품 가격이 비싼 편인데도 불구하고 아시아랑 미국 그리고 유럽에 있는 곳곳에 있는 부자들, 그리고 그중에서도 바스키아 작품만 컬렉팅하는 컬렉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작품이 어디에 가 있고 어느 작품이 시중에 나와 있고 한 것들의 행방을 파악하기도 조금 쉬운 편이에요. 아, 그렇군요. 얼마 안 되고 거의 위치 추적 장치급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작가의 작품들이 위작 시비에 휘말린 건데 의혹이 어디에서 시작이 된 건가요? 이 위작 의혹이 시작됐던 거는 전시에서 미공개 작품이 대거 쏟아져 나왔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2월부터 미국에 있는 올랜도 미술관에서 바스키아 특별전이 열렸는데요. 이 전시에서 40년 동안 공개된 적이 없었던 작업들 25점이 전시가 됐습니다. 초반에는 이 소식을 접한 바스키아 팬들이 미공개작이 25점이나 전시된다고 하니까 막 몰려왔었는데요. 그런데 바스키아라는 작가가 사실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인데 갑자기 툭 튀어나온 듣도 보도 못한 작품이 나오니까 이 미술계 관계자들이 바로 의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 같은 외신에서는 전시 개막하자마자 바로 위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미술관 측에서는 항변을 했던 게요. 40년 전에 바스키아가 본인 후원자 몰래 팔았던 작업이고 그리고 그 직후에 소장자의 창고에서 보관되면서 완전히 세상에 잊혀져 있다가 뒤늦게 발견해서 내놓은 작업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바스키아 작품 가격이 너무 빠르게 급등을 하면서 FBI가 위장 수사를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사해본 결과 위작으로 드러났습니다. 작품의 진위를 가린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바스키아 작품은 아마 한 번씩들 보셨을 텐데 이게 낙서인지 작품인지 헷갈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 우리 집에서도 좀 따라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도 들어서 위작이라는 걸 가려내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뭘 네.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이번 케이스에서는 두 가지 요소로 위작인 게 드러났는데요. 첫 번째로는 재료의 제작 시기입니다. 이 바스키아가 작업을 하면서 그동안은 택배 업체인 페덱스의 포장 박스를 캔버스 삼아서 그림을 그리곤 했었는데요. 근데 페덱스에서는 이제 시기별로 제품 포장 디자인, 그 박스 디자인을 교체해왔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된 작품의 페덱스 포장 디자인이 바스키아 사망 6년 후의 디자인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잡았다 요놈 이렇게 되는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품 속 요소의 시기가 또 맞지 않는다는 건데요.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바스키아 작품에 많은 글씨들이 들어가 있는데 해당 작품에는 바스키아가 사망한 지 6년 후에 만들어진 서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작품이 인터넷에서 결정적으로 60만 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었어요. 동일한 작업이. 이 작품을 판매했던 딜러인 부아지즈는 이 60만 원 작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해서 148억 원에 재판매를 했는데요. 네. 가격대로 미루어 봤을 때 위작인 걸 뻔히 알고도 속여서 판매했다는 게 너무나도 명백해서 최대 20년의 징역 그리고 최대 50만 달러, 하나 약 6억 원의 벌금형을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게 영화 같은 얘기이기도 하고 금액이 어마어마하네요. 바스키아 작품 최신 1,000억 원이 넘는 금액에 낙찰이 되기도 했다. 가짜 작품을 사서 148억 원에 팔았다고요?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위작으로 미술계가 들썩인 건 해외에만 있었던 일도 아니고 이번 처음도 아닌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가장 크고 유명한 사건은 2011년도 발생했던 노들러 갤러리 스캔들입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로도 만들어진 사건인데요. 이 노들러 갤러리가 165년 역사를 지닌 뉴욕의 명망 있는 갤러리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마크 로스코라든지 잭슨 폴록 같은 대가들의 위작을 15년에 걸쳐서 60점을 팔아서 4,300만 달러, 하나 약 540억 원어치의 작품을 판매했다라는 게 드러났어요. 이 작품 구매자 중에는 소더비 회장 그리고 톰 포드 회장을 지냈던 도메니코 드 솔레 그리고 영국 백만장자 피에르 라그랑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갤러리나 화랑으로 많은 작품이 팔려 나갔었고요. 구매자들의 고소로 법정으로 가게 되면서 사실이 드러났고 갤러리가 문을 닫고 또 미술계에서 퇴출되다시피 했는데 이제 이 사건과는 별개로 미술계 자체에 대한 비판 그리고 불신이 좀 커지면서 한동안 미술시장 냉각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아니 165년 역사의 갤러리가 가짜 작품을 팔았다고요? 네. 그러니까 다들 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 유명한 소더비 회장도 속았겠죠. 네. 이 권위에 대한 굴복 이게 사실 논리적인 결함이기도 하거든요. 논리학에서 흔히 얘기하는 위세에 굴복하는 그런 상황인 건데 94년 롱아일랜드에서 있었던 사건 이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노들러 갤러리 스캔들이라는 게? 노들러 갤러리 스캔들은 이제 그 롱아일랜드 출신의 한 딜러가 갑자기 위작을 대거 들고 노들러 갤러리로 찾아오면서 시작이 됐던 사건입니다.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시작이 된 거군요. 네. 그러면 이런 큰 사건 말고도 미술계에서 위작 관련 소식이 종종 전해지는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네.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실제로 미술 시장에 위작이 얼마나 있을까 이걸 가려낼 수가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한국화랑업회 산하의 감정연구소가 20년간 조사한 결과를 좀 공개를 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감정연구소에서 20년간 의뢰받은 작품 2,500점 중에서 30%가 가짜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비중이 높네요. 네, 그리고 유명 화가일수록 위작 비율이 더 높아요. 이중섭 화백은 75.5%가 위작이었고 선경자 화백은 40.6%였습니다. 해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관장이었던 토머스 호빙에 따르면 본인이 16년 동안 미술관에서 일하면서 5만여 점의 작품을 살펴봤는데 그 5만여 점 중에 40%가 위작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작품을 판매한 딜러 갤러리가 명성에 먹칠을 하게 되니까 이걸 조용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위작을 대체 누가 어디에서 만들까 이건 좀 궁금해요. 위작을 만드는 공장이 예상하셨을 수도 있는데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의 화가들이 미술 전통적으로 받는 미술 교육이 위작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 당시 교육받을 당시에는 이제 모작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런 미술 교육법이 1000년 정도 이어져 왔다고 하고요. 지금도 중국 미술대학교 1학년 과정은 유명 작가 작품을 모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불법이라든지 좀 부정적으로 여겨지기보다 중국에서는 해당 작가에 대한 찬사 혹은 본인 실력에 대한 검증으로 좀 인식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 뛰어난 젊은 화가들 혹은 활동은 좀 했는데 아직 먹고 살기 근근한 중견 작가들이 위작 작업을 진행하곤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 미술 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 그런데 나는 위작을 살까 봐 무섭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위작 구매를 피할 수 있습니까? 구매하실 때 몇 가지 요소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요. 프로비넌스, 이른바 소장 이력이라는 걸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소장자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서 원작자인 작가의 작업실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고가의 작품의 경우에는 감정서를 좀 요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유료로 작품 진위 여부 그리고 시가 감정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작품의 평균 거래액을 또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 경매 낙찰가라든지 고려해서 너무 저렴하지 않은 작품을 살 필요가 있어요. 이번 바스키아 작품도 진품일 경우에는 1251억 원의 가치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판매가가 148억 원대였었습니다. 148억이 너무 싸다. 네. 실제로 시장 가격에 비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싸고 좋은 게 없다. 네. 세상에는. 그러니까 비싼데 안 좋은 건 가끔 있거든요.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적정 가격을 지불해야 진품을 살 수 있다. 사실 당연한 얘기이기도 한데 위작이 미술계에 미치는 영향 당연히 뭐 안 좋겠죠. 네, 이 노들러 갤러리 사태 때만 하더라도 미술판 리먼 사태라고 불리면서 시장이 엄청나게 위축됐었거든요. 아무래도 미술 시장 투명성이 다른 시장보다 좀 낮고 폐쇄적이다 보니까 시장 자체에 대한 불신의 분위기가 곧 시장 규모가 축소되는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곤 합니다. 그래요. 위작도 환불이 절대 안 된다는 경매 회사에서도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환불을 해준다고 하는데 속상한 내 마음은 어디 가서 보상을 받죠? 수백 년간의 명성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위작 안 됩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비드피스의 이정우 대표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9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발전!